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공약은 어떤 겁니까?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을 한 번에 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몇 년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업성이 높아야 속도가 빨라지는데 예. 용적률을 올려주고 나면 올린 용적률의 공공기여로 50%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임대아파트나 이런 걸로 네. 받는데 그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예. 공사비도 안 나온다, 이 적자다 이러면서 이제 속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기본형 건축비 한 80% 단계로 해주면 사업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죠. 정책은 네.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공공성보다 오히려 사업성을 좀 높여서 속도를 내야 될 때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걸 착착 개발을 넣고 단계 줄이면서 예. 10년까지 좀 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피플. 주말 되면 이 인터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저희가 선거,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서울, 또 서울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에 또 워낙 많은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시장이 어떤 분이 되고 또 어떤 정책을 갖고 출마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를 모시고요. 그리고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에게도 출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정원호 후보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특히 이제 경제 쪽 또 뭐 부동산 쪽 워낙 이제 이게 핫한 이슈니까요. 여쭤보려고 기획을 했는데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예. 최근에 예. 이른바 31년 전 양천구청장 비서관 시절에 뭐 폭행 논란 네, 그게 네, 있었잖아요. 네. 뭐 법원 판결문은 그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뭐 그거가 경론이 좀 이어지다가 뭐 폭행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야당 뭐 김재섭 의원 측이 주장하는 거는 양천구 의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뭐 여성 종업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라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많은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좀 먼저 해결하고 좀 넘어가야 네. 다른 정책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요것만 한번 먼저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그 제기한 이유에 대한 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허위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당시 그 판결문이나 또 네. 당시에 취재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가 네. 뭐 5개 언론사에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확인해 봐도 알고요. 기자로서 취재했던 네네. 분이 또 글도 페이북에 올려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의원, 민자당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판결문보다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더 우위에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희가 조작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예.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당시 구의회 속기록 같은 거는 그 당시 그 상대당에 있던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어쨌든 속기록이니까 적어 놨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걸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고 해야죠. 네, 네, 판결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당연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네, 네. 없다.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시에 뭐 관련자분들도 지금 뭐 등장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네. 저희 그 민자당 측 비서관 네. 이런 분이 등판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양천구청 비서실장 네. 두 분이 이제 주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싸움이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주도가 됐던 것인데. 네. 그래서 둘 다 등판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네. 얘기를 다 했고,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알 거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추후에 더 뭐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하면 추가로 더 강경한 네,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이건 한마디로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그 조폭 연루설 주장을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뭐 진실공방 같은 걸로 끌어가서 네.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한 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정원호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경제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시민의 삶,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요즘 워낙 뜨겁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 관련 혹은 뭐 서울 시민분들의 삶과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혹시 뭐라고 우리 후보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네. 거를 보면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의견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데요.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교통 이런 문제들 순으로 또 일자리 이런 문제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뭐 주거 문제. 주거 문제. 예. 주거 문제, 물가, 교통, 일자리. 네. 진짜 이거 저도 서울에 살지만 저도 고민인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럼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공약은 어떤 겁니까? 전 착착 개발로 착착 개발. 예, 말을 했는데요. 여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신통기획, 네, 신속통합기획 뭐 이거가 이제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럼 후보님은 착착 개발. 네네. 착착 개발은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이건? 신통 기획은 기획 단계를 빠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하고 지구 지정까지 이 단계를 빠르게 하자는 건데, 네. 그래서 사전 기획, 사전 자문하고 기획해서 지구 지정을 빠르게 가자. 근데 이 기획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은 많이 했는데 네. 그 다음 단계 결국은 착공되고 또 준공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착공은 두세 건밖에 없어요. 두세 주밖에. 기획은 많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건 네. 지구 지정 기획 단계를 잘하고 또 지구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이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네. 뭐 추진위 조합 설립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 착공, 준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 단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줘야 이게 전체적으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빠르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착착 개발인데. 요건 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얘기겠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지금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단계마다 총회나 이런 걸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이제 법안이 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 있고 이게 이제 여당 주도로 해서 네. 개정이 되면 예컨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을 한 번에 총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몇 년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업성이 높아야 속도가 빨라지는데 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업성에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용적률을 올려주고 나면 올린 용적률의 공공기여로 50%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걸로 받는데 그 임대 아파트 매입비가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예. 그 재개발 재건축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낮으니까 공사비도 안 나온다, 이 적자다 이러면서 이제 속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현실화하겠다라는 거에서 현재는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이제 SH가 하는데 네. 이거를 기본형 건축비 한 80% 단계로 해주면 사업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모든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서울시에서 이 지정해주고 또 나중에 인허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심의 인허가가 너무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요거를 뭐 500세대짜리도 해야 되고 5000세대짜리도 똑같이 서울시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네. 그래서 서울시 심의는 이 좀
중규모, 대규모 위주로 하고 작은 소규모는 구청에서 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일거리가 주로 이게 좀 분산이 되니까 네네. 예를 들면 한 창구에서 쭉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보다 분산돼서 대기하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지금 착착 개발입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 다 제가 추가로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여러 단계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네. 이제 통합을 하신다는 건데,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필요가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 단계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난개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주민들이 막 우르르 막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혹시 그런 난개발 우려 같은 것은 없어지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사업성은 그들이 좋아지겠죠. 네.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께.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건 이익이 커진다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그 이익을 그냥 다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 건지.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인허가 기간 같은 것도 줄이는 의미에서 구청에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것도 뭐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또 달리 생각하면 구청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막 아파트 재개발 같은 거, 막 인허가 같은 걸 하다 보면 혹시 좀 부정이라든지 비리 같은 게 끼어들 소지가 조금 더 커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약간 듭니다. 예, 예. 물론, 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어차피 같은 네네네. 이 공공성, 네. 예, 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 이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이 너무 적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책은 네.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공공성보다 오히려 사업성을 좀 높여서 속도를 내야 될 때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 연간 6만 호에서 6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각종 주택이. 네. 그런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 임기 5년 동안 이게 3만 9천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만에서 2만 5천 정도가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착공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지금 그게 누적돼 있고, 그래서 이 누적된 양만큼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지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구조적으로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6만에서 6만 5천 호도 매년 공급해야 되고, 게다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네. 몇 년 동안 오세훈 시장 때 몇 년 동안 적게 공급한 거 네. 이것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5년이나 이후에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해가는 거죠. 수요 공급으로 보면 조금 공공성을 양보하더라도 속도가 좀 매우 급한, 네, 네. 시급한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좀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될 네. 이런 단호하게 움직여야 될 때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왜 그 왜냐면 이제 보통은 국민의힘 혹은 뭐 현재 야당에서는 대체로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찬성한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굳이 오세훈 시장이 그 개발을 뭐 막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축 주택들이 안 들어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매입 임대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매입 임대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뭐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 할 때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보셨잖아요. 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혼부부 주택 이런 걸 할 때 네. 미리 약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주인들로부터 아니죠. 건설업자. 건설사로부터. 네. 예. 이제 뭐 건축업이나 이런 예, 하시는 예, 분들한테 미리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분들이 이제 막 작업 들어가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걸 속칭 매입 임대라고 하는데 네네네. 또는 만들어져 있는 걸 사는 것도 매입 임대고 약정해서 하는 것도. 근데 이게 보통은 매년 한 9천 호씩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뭐 이런 걸로 공급이 됐던 건데 이 오세훈 시장 들어와 가지고
이게 평균 2,000호 정도 뭐 밖에 제공이 안 됐어요. 9,000호 하던 게 공급되다가 2,000호로요? 예, 7,000호에서 뭐 9,000호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2,000호까지 예.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도 공급이 줄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공급이 줄었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 뭐 빌라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네. 부분들도 다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 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적체가 됐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걸 토탈 해가지고 예. 지금 평균적으로 착공 기준으로 하면 연간 39,000호 정도밖에 안 됐어요. 22에서 24년까지. 그러면 그때 65,000호, 6만에서 65,000호가 공급됐어야 하니까 2만에서 25,000호가 계속 지금 공급이 지체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조금 속도를 내야 된다. 네. 속도를 내려면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높여줘야 된다. 어쩔 라는 수 거고, 없이. 네. 나중에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공성을 올리는 거죠. 네네. 그것은 탄력적으로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늘려야 된다라는 걸 지금. 지금 이제 만약에 늘리기로 하고 늘린다고 뭐 인허가 등 막 이렇게 속도 내시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그 집이라는 게 생겨납니까? 보통 10년을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걸 신통기획인가로는 좀 네. 땡기겠다 12년까지. 그래서 예. 저는 이걸 착착 개발을 넣고 단계 줄이면서 예. 10년까지 지금 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오래 걸리네요. 착공하고 나서부터는 3년이면 되니까. 착공으로는 3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그래서 주택은 네.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줄어든다. 네. 공급이 준다는 게 데이터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인허가 나간 거 있고, 그렇죠. 인허가 나간 다음에 한 뭐 3년이나 후에는 착공이 들어가 주면 되니까,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는 또 2, 3년 후에는 준공이 나니까, 네. 대략 요런 계산으로 해서 따져보면 인허가 하면서 네. 5, 6년 후에 어느 정도 공급량이 되겠다라는 게 도출이 될 테니까,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주택들을 조금 더 여기 매입 임대나 이런 거는 네네네. 2, 3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공급이 안 된 거죠. 어쨌든 또 한 3년, 5년 혹은 뭐 10년 후에 적당한 주택들이 많이 나온다는 확신만 좀 시민들이 갖고 계셔도 급한 마음에 막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집 사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예. 이제 당선이 된다면 네. 바로 이 분양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계획을. 네, 분양 계획을. 그래서 대기자, 수요자들이 네네. 내가 어느 때쯤 시도하면 또 어떻게 그쵸.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2,000호 네. 이것 중에 분양 물량 그런 물량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분양 물량 또 네.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네. 빠르게 하면서도 대략 매돌에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 네. 조금 이제 계획성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영끌이나 이런데 하는데 네. 조금 더 그렇겠죠.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제 아직 무주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언제쯤 뭐 한 2년 후에 뭐 어디 막 나온다 이제 또 선호하는 지역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동네 혹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 등등 이제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언제쯤 나온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불안하진 않을 텐데 네네네. 이거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뭐 먼 동네라도 빨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빚을 땡겨서라도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분양 계획.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공급 계획은 모르겠어요. 뭐 실천력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뭐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계획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뭐 닭공이라고 하나요? 무조건 네. 그냥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거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착착 개발. 네, 예, 착착 그래서 공급하겠다. 예, 착착 공급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공성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사업성도 중요한 것인데 워낙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공공성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에 무게를 두시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공급 부분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질문한 것 중에 답을 네. 못 드린 게 이제 구청으로 넘겼을 때 예. 혹시나 네, 그 부분은 예. 지금 구청의 그 주택가나 예. 도시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이런데 서울시 직원들하고 이게 교류하는 겁니다. 구청의 직원이 서울시에 가서 근무하고 서울시 직원들이 파견도 해요.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시에 있을 때는 실력이 좋고 구로 내려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니까 또 네. 이게 교류하고 또 네. 지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그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기초에서 주로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예. 네. 대신 이제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아유, 하셔서. 그럼요. 그리고 또 예. 규정을 네. 아주 촘촘하게 해놓으면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급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최근에 또 꽤나 뉴스가 좀 많이 됐던 게 그 세제 관련 네.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걸 보니까 1주택자인데 은퇴 이후에 소득 없는 사람들의 1주택은 세금을 아마 감면하는 네, 이런 네. 걸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이제 집 있는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은 없는데 네. 또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고유가 세금도 올라가고 고유가 지원금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예. 해서 저희가 25개국 구청장 후보들하고 협의해서 음.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다. 그래서 주로 은퇴자들이 될 텐데 소득이 없는 근로나 사업 소득이 없는 분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동결 수준으로 감면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혹시 대통령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랑 서로 충돌 내지는 방향이 다른 건 아닙니까?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 장기 보유 장특공도 예. 결국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예. 현행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제 투기가 명확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의견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는 지방세지 않습니까? 네. 네, 지방세는 어쨌든 그 구와 시가 네. 그 협의해서 충분히 법 안에서 네. 상황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또 뭐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 당연히 있을 테니까 예, 그러실 한번 겁니다. 여쭤보면 네. 부동산으로 정말 부담될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집값이 비싼 집, 예를 들면 30억, 50억 네, 그 네. 이상 되는 그런 집들이나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그냥 뭐 5억, 10억 이런 집들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 많이 올라갔고 물론 이제 나중에 팔기야 팔겠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세제 혜택 주고 뭘 하면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이 주택들이 좀 많이 매물로 나오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 반대로 혹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게 맞냐. 예.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은 더 어려운데. 네.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고가의 일단 뭐 기준은 좀 정할 겁니다. 예. 네, 기준은 이제 나중에 정해서 시행을 해나갈 때 여러 네. 가지를 따져가면서 정할 건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네. 1주택자면 네. 1주택자인데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간 빡빡한 네. 이렇게 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라는 게. 예. 근데 지출이 느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감당이 어렵다는 거. 그게 몇십만 원이더라도 굉장히 큰 지출이다. 예. 그 고통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감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에 따라 다른데 작년만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오를 텐데 만큼만. 오르지 않은 정도로 내는 네,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네. 이번에 지금
위기이지 않습니까? 중동위기, 고유가로 인한 네.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뭐 세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아마 맞춰주신다는 것 같고, 네네. 그 용산 쪽 개발도 말이 많잖아요. 네, 예, 네, 그 어마어마한 그죠? 꽤 넓은 부지죠. 예, 꽤 넓습니다. 예. 네,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여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 의견은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국제업무지구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게 이제 글로 이전을 해오는 거고 네, 따라서 인재들도 오는 거고 또 자본도 오는 거고 네, 외국에 있는 기업과 인재와 자본을 네. 그곳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먼저는 그곳에 올 수 있는 이점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그 가장 큰 이점은 그 세금, 예. 이 법인세 등에 대한 세금 문제. 외국이 지금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다 낮잖아요. 서로 다 깎아주고 있죠. 기업 예, 유치하려고. 네. 예. 그런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용산 이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오는 네, 네. 기업들은 예, 그리고 비자 문제에 대한 완화가 네, 좀 필요하다. 유연한 비자.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송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로운 송금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내기 편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네. 그 외국인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시설로 같이 들어와 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잘 짜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은 안 되니까 이건 특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특구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 정부의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여기다 특구로 지정을 해서 R&D 특구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의 뭐 트리거는 될 수 있어도 뭔가 또 강력한 인입, 네, 예, 좌석같이 외국에 있는 걸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네, 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제가 이번에 얘기한 건 아시아 AI 허브를 예. 추진하면서 정부가 예. UN AI 허브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걸 이제 저희가 서울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유치가 되면 네, 그게 표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AI의 그렇죠. 예,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에 있어서. 네.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그 표준과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거를 용산으로 유치하고 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이제 여기 여의도랑 연계해서 금융과 AI 네. 요게 이제 하나의 벨트로 연결돼서 이제 국회가 뭐 좀 먼 일입니다만은 뭐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용산이 네, 네. 확대돼서 국제업무지구 확대돼서 이쪽 여의도 국회까지 네, 확대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에 네. 이제 경제의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네, 네, 저는 네. 두 개의 트리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UN AI 허브, 네. 그다음에 하나는 특구, 아, R&D, 강소 R&D 특구 이걸 네, 네, 통해 네. 가지고 기업을 끌어모으다. 그런 이런 게 없으면 네. 거기 그 지금 계획대로 하면 땅 팔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상암 랜드마크 부지 네.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땅이. 아, 그런가요? 예. 요즘은 네. 이 땅을 팔아서 뭘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옛날식이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허드슨 야드 그 뉴욕에 그러나 여기 IFC처럼 예. 아예 이제 99년 정도 그 빌려주고 사업권을 주고 예. 소유는 이 서울시가 하되. 정부가 하되 예. 예. 이렇게 불려주고 하면 사업자가 처음에 들어오기도 편하고 사업권 이익을 내서 하기도 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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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이익은 시민들과 또 장기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 그런 방식의 개발을 지금
저는 추진하겠다. 아주 땅을- 초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군요. 네, 땅을 팔면 네. 팔리느냐? 네. 이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상암 랜드마크 부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그죠.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뭔지 모르시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그 UN AI 허브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뭐 통신 국제 뭐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거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 글로벌 표준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AI에 있어서도 워낙 여러 기업들이 뭐 각자의 기준을 갖고 각자의 표준을 막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쓰기 위해선 뭔가의 뭐 법적인 혹은 뭐 각자의 약속들이 이제 서로 정해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들을 정하는 것이 이제 UN AI 허브라는 거고. 네, 근데 그걸 네. 정확하게 하면 AI, 그러니까 유엔의 현재 기구는 뉴욕에 있습니다. 네. 근데 AI 담당하는 부서들이 따로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서울 온다는 거고. 예, 예, 예. 서울로 다 모이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좀 전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AI 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이제 표준도 만들게 되면 결국 유엔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표준이 좋을 테니까 네네네. 그런 기능들도 하게 된다. 네. 그렇죠. 미국의 욕심대로 표준 만들고 싶을 거고 중국은 또 따를 텐데 그 이제 글로벌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소속된 AI 허브가 이제 우리 서울로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정부는 그걸 유치를 해서 네. 거기서 표준을 좀 네.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UNDP라든지 네. 뭐 이런 국제 기관들이 지금 6개인가가 지금 오기로 지금 됐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근데 긍정적으로는 진행이 돼요? 네네. 왜냐면 그래서- 이거 중동 국가들이면 어디면 막 노력한다는 얘기는 좀 네. 얼핏 들었던 아마 것 곧 같긴 하거든요. 뭐 벨기에, 스위스 뭐 이런 데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한 네. 6개 정도는 확정이 됐고 추가로 몇 개 더 한다라고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참 여건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AI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뭐 하드웨어적인 여러 배경들도 빵빵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에 있으면 사실 그쪽으로 무게가 쏠리니까 조금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아주 또 묘하게 네.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 양쪽의 나라들도 서로 뭐 누구 편 든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게 글로벌 사우스로 퍼지기가 좋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네. 그 유엔의 이 기구들이 와서 유엔 AI 허브를 만들고 있으면 안보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유엔 기구가 있는 거니까. 예, 이거 뭐 아무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예. 없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게 뭐 기구가 6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와서 허브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안보죠. 네. 그러네요. 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럼- 고난드는 안보인 것 네, 같다. 그럼 서울이 네. 이제 안보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안보가 튼튼해지면 또 경제적으로도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네. 사라지는 거죠. 네. 아마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G2 서울이 됩니까? 네, 이제 그거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는 건데요. 글로벌 G2? 예, G2는 지금 국가로 온 G2가 미국하고 중국.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국가로 G2 되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도시로는 서울이 예. G2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엔 뉴욕이 있으면 우리 동양엔 서울이 하자. 그래서 뉴욕이 예. 서양의 경제문화 수도잖아요. 예. 물론 런던도 있고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뉴욕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동양에서는 그게 지금 도쿄, 그다음에 뭐 북경, 상해, 서울, 싱가포르 뭐 이런 정도가 경쟁하는데 예. 저희가 이 아까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예. 경제문화 수도로 저희가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계획이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계획입니다. 그래요? 문화 계획은 또 별도로 있는 네네. 거고요. 네. 그래, 글로벌 G2라고 하셔갖고, G2가 뭐,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 했더니, 뉴욕과 서울, 네. 이제 동서양의 정말 넘버원 도시들로 이제 키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그 각각의 장점도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뉴욕, 예. 좀 전에 했던 도쿄, 싱가포르, 상해, 북경이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예. 또 각각의 리스크가 있고, 근데 이걸 저희가 저희 리스크라고 하면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네네네. 근데 이게 안보가 그 중에 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이제 UN AI 허브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것도 G2로 가기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이게 확장을 해야 되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 같으면 네, 지금 이제 3천만 시대 하나로 되나? 널 열어간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인천공항이 꽤 크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크긴 한데 터미널 1, 2 정도로 감당 가능한가? 만약 글로벌 G2 정도라면 더 아마 수용해야 될. 왜냐면 이제 그런 글로벌 네. 도시들 보면 공항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보통. 뭐 양쪽에 이렇게 끼고 있든지 네. 이렇게 두세 개씩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도 뭐 청주국제공항도 있고. 아, 청주공항.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서울 뭐 개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뭐 여러 또 다른 공약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어떤 공약들 혹시 좀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이건 이제 진짜- 30분 통근 도시를 아, 얘기했는데요. 30분 통근도시. 예, 요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일단 내 집 앞 5분 정류소, 예. 그리고 10분 역세권, 30분 통근 도시 이렇게 잡았는데요. 5분 정류소는 현재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 체계를 좀 개편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20년 동안 노선이 그대로죠. 예,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전철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철하고 연계가 안 된다거나. 그대로 있거나 아, 그러면 너무 또 장대 노선, 아주 긴 노선이 있고 굴곡된 노선이 있고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정리하려고 서울시에서 24년에 용역에 들어갔는데 예.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들어가면 빨리 정리도 하고 좀 그리고 어려운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어렵지만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개편한 다음에 네. 전철 중심으로 네. 시내버스 노선망을 다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짜야 되고 그리고 나면 네. 그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면 마을버스로 또 조정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가는 거고 그래도 없는 부분들은 아예 이제 사업성이 안 나가지고 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안 다는 예. 곳들은 공공 셔틀버스로 이제 연결을 해서 집에 나와서 바로 5분 이내에는 대중교통을 정류소를 만날 수 있게 전철이든 정류소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보통 지금은 그게 한 12, 3분 걸립니다. 어떤 게요? 집에서 집에서 나와서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평균 그래요? 12, 3분인데 13분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5분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10분 역세권, 네. 10분 역세권은 그 빠르게 지금 5분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되니까 네. 10분 안에 가고 네. 아예 여기 없는 데들은 네. 경전철망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이 강북 횡단선, 서부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부선을 새로 동부선은 네, 어디예요? 새로 하겠다는 건데요. 네. 수유리부터 네. 쭉 내려와서 이제 이문, 그 다음에 성수, 그 다음에 강남까지 네. 잠실운동장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뚫을 수 있어요? 네 거기가 지금 전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네. 야, 그 동네 뚫으려면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부선하고 네. 동부선이 거의 같은 이 길이고, 예. 그래요. 네, 강북 횡단선. 예. 그 지역 주민들의 또 민원이 이거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네. 공사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이거 지하로 가니까요. 괜찮나요? 네, 네. 좀 심도 좀 깊게 가시겠군요. 경전철은 그렇게 깊진 않은데. 그렇겠네. 네, 네. 그래서 뭐 갈 수 있나? 네, 지금 동부선, 네. 동북선 경전철 곧 완공할 예정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역세권을 좀 더 만들어내는 거. 네, 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원거리를 통근하시는 분들 통근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좀 도입을 하자. 네. 그래서 출퇴근 시차제. 네. 왜 똑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히는 차량으로 가고 너무 다 집중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왜 똑같은 시간에서 대중교통도 막히잖아요. 네. 분비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려면 네. 이걸 좀 분산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출퇴근 시차제고, 기업들한테 그거 할 수 있나요?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뒷받침을 하려면 네. 공공 공유 오피스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네. 시차 출퇴근제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의 핵심은 재택근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면 네. 공간이 집에서 근무하는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좀 더 좀 깊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거는 내 집 앞에 아. 공공 공유 오피스를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예. 근로 출근했다가 네. 필요하면 회사 가고 또 필요한 시간에 회사 가고 또 일찍 거기서 출근했다가 시타 출퇴근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서울에서 공공 공유 오피스를 곳곳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거 그걸 활용해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에서 보내는 혹은 뭐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굉장히 큰 목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시죠. 네, 전 세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15분 도시 뭐 이런 몇 분도 N분 도시를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침 저녁으로 서울에서 지하철 내지 버스, 특히 이제 인기 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와, 이게 될까? 이제 이런 의심 내지는 생각을 네.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를 하여튼, 이제 네. 실현시키는 거 네. 이게 저의 목표이고 네. 그건 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 도로나 또 전철 만드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착하면 이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 요즘 이제 많이 만나시죠? 네. 만나시면 시민분들은 뭐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뭐 주로는 네. 요즘 이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뭐 네. 세금 아깝다라는 행정 세금 아깝다. 네. 이번에 뭐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이나 특히 네. 감사의 정원 같은 게 감사의 요즘 아주 더 그냥 화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말씀들이 많으신 것 아니, 같습니다. 감사의 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일단 그곳을 봤더니 네. 너무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걸 광장을 아예 네. 광장은 의미가 탁 트인 곳 아닙니까? 네. 비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예. 근데 이걸 마구 다 이렇게 채워놨어요. 네. 그걸로 밭드로총으로. 그래서 이거는 네. 취지에 안 맞다. 광장의 취지에. 아.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200억 들여서 만든 것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아까운데 그럼 이제 또 그걸 치우려면 또 한 50억, 100억은 아니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하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하부는 하부대로 쓰고 그 하부 지하의 공간은 네. 그 상부에 있는 조형물은 그대로 옮겨서 네. 그 전쟁 기념과 용산으로 옮기시고. 네. 그거는 아주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이 감사의 정원, 이른바 네. 밭드로총 그 조형물은 아마 시장님이 되시면 머지않아 안 보게 되겠군요. 아니 전쟁 기념관에서 볼 수 있도록. 전쟁 기념관에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공간은 네.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야 될 공간이거든요. 어느 나라든 국가 상징거리에는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가장 영웅이나 네. 또 자랑스러운 것을 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글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물론 의미 있습니다. 음. 그 6.25 그 감사하는 건 정말 참전국 22개 참전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데 네. 그 맥락을 좀 찾아야 된다. 그건 전쟁 기념관에 가서 우리가 네. 감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경쟁자 오세훈 후보한테 이건 좀 얘기하고 싶다는 영상 편지 혹시 보내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끝까지 페어플레이로 페어플레이 하자. 페어플레이로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뭐 유권자분이 되실 수도 있고 서울 시민이 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그분들께 그러면 끝으로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꼭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서울이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그런 서울이 될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서울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경쟁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삶을 응원해주는 그런 또 서울시 행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일 잘하는 정원호가 국제 경쟁력을 앞서가는 서울시,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 그냥 서울 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끝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아름다운 혹은 뭐 이제 공정한 경쟁, 페어플레이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누가 당선이 되시든 상대 후보의 공약들 가운데도 진짜 괜찮은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 네. 생각할 때도 그런 거 모든 공약이 다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상대라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가져다 좀 쓰셔서 네네. 이제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어떨까? 당연합니다. 네, 그런 건 한번 좀 네. 소소하게 좀 지금 바라보겠습니다. 공약이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신 이제 열심히 좀 시행을 네.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오세훈 후보에게도 측에게도 저희가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라 머지않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교 잘 해보시고 또 선택하실 때도 항상 뭐 나를 위한 서울시를 위한 그런 후보들 잘 선택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정원호 후보님과의 대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